네, 연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준비해야겠죠. 불편한 매크로 환경 속에서 국내 내부적인 문제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상적인 불확실성까지도 감내해야 되겠죠. 저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날카로운 시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귀한 분 모셨습니다. KCGI 자산운용 김홍석 주식운용본부장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올해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이 또 한 번 쓰게 되고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우리가 부진한 동안 나스닥이 33% 올랐습니다. 미국장은 큰 종목들이 하나가 올라가고 그 종목이 쉴 때 또 다른 게 가주면서 계속 치고 올라가주는 분위기고, 우리는 하나가 올랐다 뚝 떨어지고 또 다른 게 급등했다가 계속 변동이 극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장부터 짚어보면 뉴욕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이제 슬슬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목소리들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 저희한테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네. 미국 증시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털이라는 성장률, 그 국가적인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거는 맞는데, 미국의 역시 주식시장도 항상 오르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어떤 고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은 지금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 우리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PER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지금 평균적으로 이제 특히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그 빅테크주들만 하더라도 거의 60배, 70배 이렇게 평균적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증시 전체적으로만 보더라도 PER이 30배가 넘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 평균보다는 상당히 지금 2배 정도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한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국채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힐드라 그러는 이제 정크본드하고 수익률의 어떤 그 갭을 우리가 봤을 적에 얼마만큼 이제 그 증시에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일드의 그런 갭이 지금 역사상 최저치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증시의 고점에서 보면은 항상 이 국채 수익률과 이 하이힐드 정크본드의 일드 갭은 항상 최저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밸류에이션을 보든 어떤 리퀴디티, 어떤 시장에서 어떤 자금의 어떤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봤을 적에 지금은 굉장히 증시의 고점을 가리키는 게 되게 시그널들이 다 있고, 특히 워렌 버핏이 되게 좋아하는 이제 GDP 대비 이제 시가총액의 비율도 보면은 역사적으로 밴드는 한 100%에서 200% 사이. 그러니까 지금은 200%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증시의 피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항상 증시의 고점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이 증시의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은 증시의 고점을 가르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무엇이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후보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증시는 굉장히 크게 이렇게 좀 급락하는 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염려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모든 내 자산을 미국 증시에다가 몰빵을 하기보다는 조금 분산을 좀 해서 지금의 미국 증시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되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네.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던 자산이나 아니면 조금 안전자산 이런 쪽으로도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지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밸류나 유동성 측면에서 미국에서도 고점 시그널들이 일부 포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한 포트의 비중 조절 정도는 염두에 두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미국장 대비 국내는 못 갔기 때문에 그러면 좀 싼 곳을 찾아서 신흥국의 국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거야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기도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미국이 그러면 고점 시그널이 뭔가 트리거가 돼서 빠진다면 국내는 더 빠질 수 있을 거야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떤 저희가 스탠스를 갖고 봐야 될까요? 두 가지가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왜 한국 시장은 펀더멘털도 그렇고 수급 측면에서도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한국 증시의 매력을 느끼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은 한국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동차, 뭐 석유화학, 뭐 정유 뭐 이렇게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중국과의 어떤 그런 치열한 그 원가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당 부분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는 측면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업의 실적에 이제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거기에다가 또 환율로 또 보면은 지금 국내에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대비 지금 한 1.7%포인트가 지금 낮은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은 양호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지금 4.6%나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 2.9%밖에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자산에 그렇게 별로 이렇게 매력을 느끼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환율도 좀 계속 원가가 하락할 수 있는 원가 평가절하가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에 어떻게 보면은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얼리 인디케이터라고 할까요? 그래서 조금 저 모든 글로벌 경기를 조금 선반영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가 빠질 때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항상 빠져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 증시가 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게 본격화된다 그러면은 한국 증시는 또 글로벌 그런 증시 반등에서 또 선행해서 또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이 본격화되면은 그때에서는 이제 한국 증시 같이 이제 그때는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가 확 급락할 때는 같이 빠지는데 그런 빠지는 와중에도 어떤 국면에서는 이제 한국 증시가 이제 더 빨리 반등하는 국면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거는 되게 어렵지만은 미국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을 올리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했던 이 질문의 맥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내년도 언제가 될진 모르겠으나 함께 흔들렸다가 국내장이 선반영을 이슈로 빠르게 반등을 하게 되는 타이밍 같이 고민하면서 저희도 호흡해 가겠습니다. 일부 1월에 대해서는 중소형주의 이제 대주주 회피 수급이 다시금 유입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언제나 1월 효과로 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CES 이슈도 있다 보니까 관련한 중소형주 모멘텀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중소형주다, 대형주다 이렇게 해서 보기에는 너무 좀 개별 이슈가 저는 많다. 그리고 오히려 중소형주냐, 대형주냐 그런 것보다는 어떤 산업이냐라고 해당하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적에 대한 뭐 가시성 같은 게 굉장히 좋은 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산업들은 지금 굉장히 주가가 싸기 때문에 굉장히 대형주도 먼저 그런 쪽에서는 이제 올라갈 수 있고 그 대형주가 수혜를 받으면 그 산업 밸류 체인에 있는 중소형주들도 분명히 수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업들은 대형주, 중소형주가 동반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무조건 중소형주가 좋다, 대형주가 좋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산업을 내년에 그래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털 측면에서 좋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저는 접근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반등을 할 때 앞단에 서줄 만한 섹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반등하기까지의 환율이 계속 이 불편한 수준을 해소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같이 좀 이어주세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이 좋은 거는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는 매출을 할 적에 수출을 하게 되면 매출은 이제 달러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매출 증가에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환해지를 어느 정도는 다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에 이렇게 크게 실적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무조건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 기업들이 무조건 대박이 난다, 이 정도까지는 요즘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올라가는 만큼 환해지 쪽에서 비용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원가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수입 원자재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산업들은 조금 그런 환율 높은 거에 수혜를 좀 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국내의 어떤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고 국내에서 대부분의 원자재들이 다 이렇게 내재화가 돼 있는 그런 조선업 같은 경우에가 특히 원가는 대부분이 뭐 국내 코리아 원으로 네. 이제 대부분이 되고 수출이 많은 거는 달러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조선업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가장 전통적으로 이제 그 달러 강세 수혜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왔긴 했지만은 저는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좀 보수적.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미국 경기가 이제 계속 좋지 않고 미국 경기가 좀 슬로우 다운 해줄 수 있는 리스크가 지금 되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가장 먼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달러 강세의 어떤 수혜에도 불구하고 실적 측면에서 그다음에 중국산 어떤 전기차와의 어떤 그런 경쟁, 물론 뭐 관세를 얼마를 정말로 부과하게 될지 그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 가지고 경쟁이 너무 심화된 측면에서 자동차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쪽에서,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뭐 엔터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수출을 기반으로 그러면서 해외 원자재 수입 비중은 거의 없고 거의 국내에서 모두 원가가 거의 창출되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강달러의 어떤 환율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유리해지고 매출은 극대화될 수 있는 이 환율의 구조상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와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했을 때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섹터 등 각각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내장이 지수상으로 힘을 내려면 사실 반도체가 좀 가져야 됩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의 하반기 매도 절반은 삼성전자였는데 절반 이상이었죠.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HBM 혹은 브로드컴으로 이제 부상하게 된 또 맞춤형 반도체 진영, 이렇게 해서 반도체에서는 2025년도 저희가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저 보면은 이제 우리 반도체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확실히 그 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히 좀 모든 대부분의 매출이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D램을 비롯해서 이제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까지. 다만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몇 년 동안 파운드리라 그래갖고 대만의 TSMC랑 이제 경쟁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문형 반도체를 이제 제작하는 것 쪽을 이제 많이 투자를 했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전략적으로 조금 좀 그렇게 올바른 결정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좀 회의감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분간 좀 어려운 국면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방금도 브로드컴을 얘기하셨지만은 브로드컴도 결국은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로 가는 이 AI 반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회사들이 더 이상 엔비디아의 그 높은 반도체 AI 인공 칩에 너무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겠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인공칩 우리가 설계해서 그거를 브로드컴이 이제 제작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브로드컴이 이제 설계를 대행해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로드컴의 수혜를 받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흐름에서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HBM의 수요가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펀더멘털 측면으로 보면 확실히 SK 하이닉스가 내년에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반도체 전체적인 사이클을 보면은 물론 이 서버단에서의 어떤 이 인공지능의 투자는 계속 되긴 하겠지만은 네. 그것만 가지고는 예전처럼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렇게 확 좋을 수는 없거든요. 레거시 반도체라는 걸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 그다음에 PC용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당장 내년 뭐 1분기, 2분기부터 뭐 브로드컴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다시 뭐 재차 급하게 뭐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는 뭐 적어도 하반기 내년 아니면 내년 연말이나 그쯤 돼야 좀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좀 회복되는 그런 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는 항상 조금 더 선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는 특히나 그래서 실적이 최저점에 사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분기 실적을 보시다가 이제 분기 실적이 정말로 최악이다, 네. 정말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때가 오히려 거꾸로 반도체는 투자하기에는 되게 좋은 주가도 되게 저점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시점은 보통 그 분기가 끝나고도 한 달 혹은 두 달이 지난 후에 우리가 그 성적표를 보는데 네. 아마 그때 주가를 보시면은 벌써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왔어? 이런 걸 항상 느끼실 겁니다. 네. 충분히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방향타가 돼준 것 같습니다. 호퍼, 뭐 블랙웰, 루빈 이슈뿐 아니라 이제 브로드컴의 AI 칩에 대한 참전, 결국 HBM 모멘텀을 자극하겠으나 그것이 약간 디폴트가 된 시장에서 세트 수요 회복 등의 여러 모멘텀을 좀 기다려보죠. 최악의 순간이 오히려 매수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실적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1월 20일입니다. 트럼프 취임 이제 정말 앞뒀는데요. 이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통상 불안이나 뭐 물가나 뭐 각종 자극될 만한 내용들은 다 나왔고 시장이 꽤 많이 반영하기도 했습니다만 트럼프 취임 이후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취임 후 저희 관전 포인트 어떻게 잡을까요? 사실 그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많이 좀 그 발표가 돼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근데 항상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지만은 트럼프가 굉장히 좀 과장을 해서 이렇게 좀 질러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현실적인 수준에 좀 이렇게 맞춰서 타협을 하는 그런 적절한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비즈니스맨다운 그런 협상의 그런 달인이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도 뭐 관세를 뭐 100%, 200%를 때리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과연 그렇게까지 할까? 결국은 그로 인해서 중국의 어떤 그런 또 반대적인 통상 그 또 반대 공격을 또 당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미국에서 얻는 혜택보다는 또 미국의 다른 산업에서 또 그 불이익을 받는 측면도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고려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는 뭐 한 20% 내지 한 3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그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보편 관세를 20%를 때리겠다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미국 사람들이 다시 그 저임금을 받으면서 팩토리에서 일할 가능성도 없고, 그다음 다시 뭐 옷을 뭐 그 봉제기 앞에서 옷을 만들겠습니까? 양말을 꿰매서 만들겠습니까? 그런 거는 좀 상상하기 어렵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 대부분의 이런 관세 부과는 엄청난 물가 상승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 금리를 다시 급등시켜야 되는 그런 이슈가 또 생기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보호하고 싶어 하는 어떤 첨단 제조업에 국한해서 이렇게 핀셋 관세를 좀 때리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편 관세 하라 하더라도 뭐 5% 혹은 10% 이내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그것도 관세를 하는 그런 결국은 타협선을 제시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미국의 어떤 그런 것들은 항상 대통령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뭐 시작에 생각하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보다는 저는 연준의 페드의
금리 결정,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한 처방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오히려 경제에는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페드의 입장은 내년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원래는 한 4번 정도 인하를 할 걸로 네. 시장에서는 다 기대를 했지만 2번밖에 인하를 안 할 거고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좀 커셔스하게 할 걸로 생각을 한다고 했던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금리를 0.5%포인트 정도 인상을 한 효과를 시장에는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를 굉장히 좀 악화를 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게 트럼프 관세와 맞물리면은 정말 더 경기를 좀 더 약화시키는데 조금 더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어떤 인물이나 뭐 특정한 뉴스가 아니라 매크로 환경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겠네요. 내년도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업종이 궁금합니다. 짤막하게 핵심 정리해 주세요. 네, 저는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수출 주도해서 이제 돈을 잘 벌 수 있는 업종을 되게 선호하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조선업, 그다음에 방위산업, 방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중에서도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엔터 산업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산업 뭐 제약 바이오 뭐 이 정도를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의 강점을 띨 수 있는 섹터들 살펴주셨고요. 헬스케어 등의 개별 모멘텀이 있는 쪽도 한 번 더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KCGI 자산운용 김홍석 주식운용 본부장님과 신년 특집 시간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